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 선물하기랑 쇼핑하기에서 축산 카테고리 MD를 맡고 있는 황철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커머스 유통구조 혁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크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커머스 유통 혁신 사례를,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조 안에서 이제 어떠한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플랫폼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커머스 시장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은 저희 현재 구조는 유통 매출, 그러니까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 그 외 온라인까지 합해서 유통 구조는 한 178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23년도 기준으로 대략 예상치가 온라인 매출액은 한 87조 원 정도 돼서 전체 유통 매출액의 한 50%가 이커머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일단 오프라인 소비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경기 침체가 또 이어지면서 이커머스 성장률은 옆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점점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고 이 외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들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가 점유율을 이제 한 50% 정도 해서 양강 체제를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고 23년도에도 이런 양강 체계가 좀 더 견고화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SSG랑 G마켓 옥션을 이제 하나로 묶으면서 이제 규모를 좀 키웠고 올해는 특히 Q10에서 티몬, 위메프, 그 다음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이제 하나로 합치면서 합종연행하면서 점유율 확보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가장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소폭 다 감소하는 추세였고 쿠팡과 네이버는 이제 이용자 수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아무래도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좀 더 견고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이쪽에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 구성의 역사라는 이동일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그 롯데닷컴과 인터파크가 96년 9월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98년에서 2001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제 기존 소비자나 아니면 기존 유통 구조에서 반발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좀 반발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2002년에서 2003년 TV 홈쇼핑에서 이제 온라인 진입을 하면서 온라인에 이제 진입을 했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저조하고 재고 관리 방식 같은 것들이 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좀 유의미하게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했던 거는 2004년에서 2008년에 오픈마켓 업태가 등장을 하면서 옥션은 전자제품, 용산에 있는 전자제품 중심, G마켓은 패션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때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근간이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09년에서 14년이 이제 모바일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모바일 쇼핑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데일리 딜이라고 해서 요즘 오픈마켓에서 딜 형태로 이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게 처음 시도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7년이 데일리 딜 업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모바일 쇼핑에 투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쿠팡을 비롯한 몇몇 이런 플랫폼들은 자체 물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온라인과 자체 물류를 강화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에서도 이제 해가지고 뭐 이마트의 네오센터 같은 것도 다 이 시기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19년에는 이제 네이버 페이처럼 핀테크와 이커머스가 지금 결합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갔던 시기고, 이러한 성장을 해오던 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상당하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23년도에는 아무래도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좀 둔화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이커머스들은 현재 이제 어떠한 유통 구조를 혁신해 가면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다음 7개 정도의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쿠팡인데요. 쿠팡은 투자 유치 및 IPO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2014년에 로켓 배송, 그 다음에 2020년에 로켓 프레쉬를 런칭하면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 프레쉬에서는 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을 배송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축산물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쿠팡은 가장 강점이 물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구조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쿠팡은 자체 물류를 강화하는 내재화 전략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 서비스 역량 및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서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고, 지금은 되게 당연하지만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뭐 이길 배송하는, 새벽 배송을 하는 거나 아니면 당일 배송하는 것들이 이러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쿠팡 같은 경우에는 풀피먼트 센터를 아마 7개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물류 구조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원래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있던 그냥 포털 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네이버 스토어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소상공인을 유치해서 커머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도착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쿠팡과 다르게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이라는 우수한 풀필먼트 스타트업을 이제 구성해서 하나의 연합체로 이런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쿠팡과 좀 다르게 물류 구조를 혁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안에는 뭐 CJ 대한통운, 파토스, 투엔즈, 아웃바스 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구성된 연합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러한 자신들의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역량을 이제 이런 파트너사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커머스 사업을 많이 성장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쿠팡은 유통 구조 안에서 물류 구조를 통해서 좀 혁신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있다고 봤고요. 다음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사실 물류에 대한 자산이 강하지 않은 회사이고요. 하지만 카카오는 이 맥락에 대한 구조를 좀 변화를 시키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자기가 이제 먹을 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을 거를 구매하는 이러한 커머스였다면, 선물하기는 구매자와 수신자가 분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게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명함 플랫폼으로 알고 있던 리멤버에서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처럼 이제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또 뭔가 맥락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또 혁신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네이버처럼 물류 구조의 혁신에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퀵커머스이고요. 퀵커머스는 퀵과 커머스의 합성으로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줄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는 뭐 GS 리테일의 우리 동네 GS,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홈플러스 즉시 배송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러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퀵커머스에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지역 사회랑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문제도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성장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25년도까지 이 퀵커머스 시장은 한 5조 정도의 성장을 할 거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GS나 배민이나 홈플러스 외에 이제 쿠팡도 쿠팡이츠 마트랑 그다음에 이마트에서도 스코라는 이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확대하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문제랑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 소비가 회복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을 또 제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퀵커머스처럼 뭔가 저희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1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한 물류 구조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로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뭐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B2B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미트박스라고 알고 있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뭐 식당이나 정육점 중에서 뭔가 직접 뭔가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또 도매상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미트박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런 유통 구조를 혁신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미트박스가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콜드체인이랑 이길 배송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인 것 같고요. 26년 기흥센터 건립 예정이랑 당일 물류 서비스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고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선로인에서 본대로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트박스와 동일하게 B2B 플랫폼으로 볼 수 있고, 본대로의 좀 특이점은 뭔가 스캐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는 이런 상품을 되게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건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D2C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D2C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것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점유율은 늘어나는데 이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대안으로 각각 파트너사들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채로운 D2C 플랫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뭐 선로인, 정육각, 그다음에 동원 디어푸드에서는 600점, 대상그룹에서는 미트 프로젝트라는 자체 D2C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D2C 플랫폼들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D2C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물류, 배송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광고 노출들이 아무래도 기존 플랫폼들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다는 게 좀 약점이지만, 수수료 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랑 자체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공존을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파트너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변화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튜브랑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 내고왕이랑 내고향을 통해 가지고 뭐 한우를 소개하기도 했고, 그다음 뭐 LA 갈비나 뭐 돼지 이런 것들을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소개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의 혁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냥 플랫폼들을 통해 했던 거를 뭐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아래 더보기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기서 또 구매를 일으키는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플루언서 중에서 엄마네 한우랑 찌양이 이제 콜라보를 했던 거나, 아니면 참PD와 해기든 마켓이 콜라보를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 축산 종사자분들도 많이 좀 캐치를 해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축산 거래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3년 예상으로 5.7%로 많이 둔화되어 있고 24년도에도 대부분 이커머스 채널들이 이것보다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많은 플랫폼들 안에서도 축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판매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속적으로 좀 도전도 하고 판매도 해보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화두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AI거든요. 유통에서도 이제 AI를 어떻게 서비스와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서비스를 발맞춰가지고 상품을 좀 뭐 판매를 하거나 하는 시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